다음으로 19시 30분이 넘었으므로 바로 저널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널클럽은 연세대학교의 김혜성님께서 튜브 리포뮬레이션 for Scalable Ligand Conformer Modeling in Drug Design을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혜성님은 연세대학교 화학과 QCTC 랩 소속으로 양자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구조생물학 연구 및 지도학습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김혜성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 혹시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널 클럽 주제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퀀텀 리포메이션 for Scalable Ligand Conformal Modeling in Drug Design에 대한 주제고요. 예,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주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단백질과 그 단백질 안에 있는 리간드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할 수 있을까인데요. 그럼 왜 이러한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파괴적, 어떻게 보면 실험, 이제 동물 실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혹은 AI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설계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이나 그런 제약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리간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랑 리간드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단백질과 리간드의 구조가 이제 예를 들면 수소결합 같은 중요한 성질이나 아니면 친수성, 소수성을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분자들이 충돌하는지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구조를 잘못 파악하게 된다면은 이런 제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적인 설계를 저지르게 되고 설계를 마쳤는데 다시 설계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제 구조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이제 효율적인 이제 제약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데 여러 가지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Small Atomic Scale Structure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시광선을 이용해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가시광선보다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이제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를 쏠 경우에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현미경을 쏘는 것처럼 단백질, 단백질의 고주파수인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은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모양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관찰 방식으로 할 경우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고정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파악할 때는 전자밀도 맵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전자밀도 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엑스레이 이제 단백질을 처음에 결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결정화 시킨 단백질에 엑스레이를 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을 냉각을 시킨 다음에 그 급속 냉각시킨 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내는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최신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화를 시켜서 엑스레이를 쏘는 방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결정화가 가능한 일부 단백질의 경우에서만 가능한 방식인데요. 일단 단백질을 결정화를 시킨 다음에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산란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결정에 엑스레이를 쏘게 되면은 이제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튀어나온 전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전자밀도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밀도 맵을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다시 이제 구조를 이제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일단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단백질이 결정화할 수 있는 것보다 결정화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형 방식이 크라이오 EM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크라이오 EM이라는 방식은 결정할 수 없는 단백질을 일단은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급속 냉동시킨 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찍어낸 다음에 그 찍어낸 것을 바탕으로 전자밀도 지도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크라이오 E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를 이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속 냉동을 강제로 시키는 방식 때문에 이제 레솔루션이 좀 좋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두 방법으로 단백질을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백질 안에 있는 리간들은 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밀도를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포즈들이 중첩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약 설계를 할 때에는 이 각각의 포즈의 정확한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형태를 알지 않고 제약 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포즈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예를 들면 호수성이 바뀐다라든가 아니면 인터랙션이 변화한다든가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약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간드의 포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프로블럼이고요. 근데 이런 프로블럼을 이제 해결하고자 큐필 리간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필 리간드 같은 경우는 버전 1, 2, 3까지 해가지고 현재 버전 3이 나와져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 결정화 방식을 이용한 방법만 이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오 EM도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 안에 있는 리간드의 포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큐필 리간드 프레임워크, 선행연구는 과연 어떻게 단백질 안에 있는 리간드의 포즈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밀도 맵을 큐필 리간드 프레임워크에 둡니다. 그러면은 이 큐필 리간드 프레임워크는 이 전자밀도를 기반으로 리간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포즈의 후보군들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심을 기반으로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샘플을 계속 찍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단백질을 1도씩 돌린 다음에 사진을 찍는 느낌으로 샘플을 찍어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경우는 또 샘플을 이제 또 움직이면서 또 사진을 찍는 느낌으로 샘플링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샘플링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이 샘플링을 진행한 것끼리 크래시라는 이런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샘플로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샘플을 제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후보군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후보군을 QP 어큐펜시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피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 이제 단백질의 포즈를 컨포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 컨포머가 각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점유율 중에서 점유율이 일정 이하, 여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근접한 점유율을 가지는 컨포머들을 일단은 제거를 합니다. 이 제거를 해서 2차 후보군을 얻어내면은 이 2차 후보군을 MRQP 어큐펜스 세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20% 이하인 이제 컨포머 같은 경우는 노이즈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거를 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20% 이하인 컨포머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진 변수와 연속 변수가 섞이는 MIQP라고 하는 문제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MLQP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계산 시간상의 변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로컬, 그러니까 일단은 근처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루트에 대해서 또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앙상블을 얻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또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MIQP라고 하는 문제 본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MIQP라고 하는 문제가 NP-하드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NP-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최악의 경우에 계산 복잡도가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프로블럼을 말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수적으로 계산 복잡도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큰 모델 같은 단백질이나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MLQP 문제는 이 NP 하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2014년에 델피아라는 사람이 쓴 논문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MLQP가 NP 하드를 넘어서 NP 컴플리티드라는 문제로 환원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타임 컴플렉시티 이슈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드슈드 이슈라는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 이하인 이제 컨포머는 모두 다 버리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거 2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비납적으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만약에 18%의 컨포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8%의 컨포머는 버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18%의 컨포머가 사실 이게 인터랙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포머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컨포머들이 또 벌어지는 것 또한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본 논문에서는 MIQP를 큐브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MIQP를 큐브로 바꾸면은 이 큐브라고 하는 거는 퀀텀 하드웨어에 넣을 수 있습니다. QAOA 방식을 통해서 이제 IBM 퀀텀 같은 이제 게이트형 이제 양자 퀀텀 컴퓨터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가 이번 논문에서 사용하게 된 D-Wave 퀀텀 어닐러에도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 컴퓨터 대신에 퀀텀 어닐러를 썼는데 퀀텀 컴퓨터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일단 모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QAOA 혹은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기에 큐비트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퀀텀 컴퓨터 대신에 퀀텀 어닐러를 써서 상대적으로 퀀텀 어닐러의 경우는 큐비트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퀀텀 어닐러로 해당 문제를 이 본 논문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이점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서술했던 보시면은 이제 여기 20% 이하는 무조건 버리게 되는 하드 컨스트레이트가 걸려 있는데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 컨스트레이트로 바뀌게 됨으로써 18%인 컨포머가 만약에 이점이 된다면은 그 컨포머를 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떤 식으로 이제 MIQP를 큐브로 바꾸냐고 하면은 먼저 일단은 MIQP 포뮬레이션 확인을 해보시면은 예, 일단 X라고 하는 변수가 연속 변수와 이dim 변수가 섞여 있는 혼합 변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제약이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제약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큐브를 설명드리자면 큐브의 Q가 쿼드라틱이고 U가 언컨스트레인트고 I가 마이너리고 O가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즉 U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 조건이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아래와 같이 페널티 텀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일단은 AX가 B보다 작다라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데 그럼 양변을 B로 일단 빼고 있습니다. 그럼 0 이하라는 게 되는데 이제 이걸 페널티 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동식을 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제 변수가 바로 슬랙 베리어블은 새로운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s가 0보다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는 0인 등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처음 이제 김경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그 KKT 컨디션에 따라서 페널티 텀을 이렇게 이제 제곱식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KKT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꼴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페널티 텀을 구성을 함으로써 일단 제약 조건을 비제약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큐브의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변수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컨티뉴 베리어블을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디스크리트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유난히 인코딩이라고 하는 한 방식으로 이제 바이너리한 베리어블 디스크리트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난히 인코딩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주자면은 0.7이라고 하는 어떤 컨티뉴한 베리어블이 있다고 칩시다. 이 컨티뉴한 베리어블을 0을 3번 더하고 1을 7번 더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는 스케일링을 고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000, 11111 하고 거기에 시그마가 붙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진 꼴이 됩니다. 즉 0과 1로 해당 베리어블을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컨티뉴한 베리어블을 바이너리한 베리어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다 거치고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큐브 수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큐브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 밑에 보셨던 MIQP의 이 수식을 일단 전개한 다음에 행렬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로 행렬식으로 바꾼 다음에 스택 베리어블과 그리고 바이너리 인코딩 방식으로 큐브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로 만든 거를 이제 D-Wave의 퀀텀 어닐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Z 스트링 값을 얻어내게 되었고요. 이 Z 스트링을 얻어낸 거를 토대로 이제 최종적인 컨펌을 결정을 하고 이 컨펌을 리파인하는 과정으로 어, 해당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IQP 문제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이슈를 얼마나 해결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런타임 스케일링을 찍어봤을 때 MIQ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어블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로그 스케일로 타임을 찍어낸 걸 봤을 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이제 임페리컬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큐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직선에 가까운 이제 굉장히 레피들리한 스피드업을 이제 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 바이오에서는 런타임 스케일링도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은 결국 그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럼 퀄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엑스레이 결정화 과정을 거친 거를 한번 이제 저의 이 논문의 프레임워크에 넣어봤는데 프레임워크에 넣어본 결과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MIQP랑 큐브랑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예, 큐브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MIQP보다 훨씬 더 이제 RMSD 값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분자 구조의 위치의 오차율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7A0K나 EVWX 같은 경우가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엄청 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솔루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다 정확하게 찍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애당초 분해율이 좋기 때문에 애당초 컴퓨터 자체가 잘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레솔루션이 안 좋은 크라이오 EM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그 크라이오 EM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RSCC 값을 좀 더 확인해 보죠. RSCC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게 전자밀도 맵을 토대로 구현한 것이다 보니까 전자밀도 맵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 이거를 이제 코릴레이션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RSCC는 이러한 전자밀도 맵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그 83개 엑스레이 결정화를 거친 단백질 중에 62개가 RSCC가 임프로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금 디스임프로브 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백질에서 임프로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RSCC뿐만 아니라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지표는 과체적화가 얼마나 잘 안 됐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이 전자밀도 맵에 이제 리간드를 맞추게 되면은 리간드 모양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면은 단백질 에너지가 올라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수록 이 모양이 자연스럽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하는 지표가 바로 스트레인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과 RSC를 동시에 비교한 거를 보시면은 83개 중에 RSC가 늘고 스트레인이 준 거는 49개였으며 스트레인만 준 거는 17개, 그리고 RSC만 오른 건 13개였고 둘 다 MIPP가 좋은 건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의 이제 일단 엑스레이 결정으로 확인해봤을 때 저희의 이제 큐핏 이제 퀀텀 오일러를 적용한 모델이 이제 큐핏 리간드보다 훨씬 퀄리티적으로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프트 컨스트레이트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해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라이오 EM을 확인해 볼 건데요.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퀄리티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8P6X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백질을 크라이오 EM 방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큐필 리간드라고 하는 본 방식을 봤을 때는 0.2605 앙스트롬 정도의 이제 RMSD 값을 보였는데 이 정도의 앙스트롬 값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드로그 디스커버리에 쓰기에는 그닥 좋지 않은 모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퀀텀 오일러 적용한 모델을 보시면은 RMSD 값이 거의 0.0x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컨포머 B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는 이거였고, 레퍼런스는 아래에 세 개를 레퍼런스로 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오늘의 저널 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혜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초 세미나와 저널 클럽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저널 클럽과 기초 세미나가 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